책 안 읽었다고? 책을 이거 아직 하나도 안 했나? 주기율표만 했나요? 질문 하나도 안 나왔죠? 저기 다음 주에 올 때, 다음 시간에 올 때 책 들고 와서 하나 반납해. 알았죠? 보고. 응? 자, 주기율표 정리했으면 여기 이제 1페이지부터 보세요. 여기 화합물과 화학 결합, 화학 변화라는 거.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거기 옛날에도 한번 했는데 거기 제목에 오른쪽에 쓰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백지에 화학 변화라는 건 뭐예요? 화학 변화. 화학 반응이라고 하죠.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의 정의. 이거 잘 물어. 면접에서. 또 안 돼? 화학 반응이 뭐냐고 뭐라고 말할까? 원자의 배열. 뭐에 대해? 원자의.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죠.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죠. 원자야, 원자. 분자나 이온은 아니야, 알았죠?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 그럼 원자의 배열이 바뀌면 바로 뭐가 바뀔 수밖에 없느냐? 원자 간에 뭐가 바뀌는 거야? 그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해요? 제목에도 있어. 화학결합이라는 거죠. 화학결합. 그러니까 원자 간에 화학결합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H2랑 O2가 반응해서 물이 되면요. 이거는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결합한 거고, 이거는 산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가 공유 결합한 거잖아, 그죠? 근데 물은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가 결합한 거 아니야? 화학 결합이 바뀌는 거죠.
그게 화학 변화. 그래서 우리가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물질의 고유한 특性, 그래서 한마디로 물질의 종류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되는 현상인 거죠. 자, 이 화학 변화를 이제 또 이 화학 변화를 분류합니다. 분류. 옛날에 했어요, 또. 이 원자 간의 배열 변화가 어떻게 변했냐에 따라 원자의 배열이 어떤 형식으로 바뀌었냐에 따라 화학 변화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눴었죠. 어떻게 나눴었어? 예를 들면 A가 원자라면 서로 다른 원자끼리 화학 결합을 배열이 바뀌었잖아. 이런 걸 뭐라고? 이런 화학 변화를 뭐라고? 행운될 거 아니었나? 하지? 했잖아 이거. 화합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화합.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끼리 배열이 바뀌긴 바뀌는데 이 배열이 서로 다른 원소끼리의 결합이 생기면 이거를 화합. 이거 반대 뭐라고 그래? 분해. 그렇죠. 분해. 그러니까 이런 배열이 이런 변화도 있다고. A와 B가 배열을 하고 있고 C가 따로 있었는데 B 자리에 C가 대신 들어가는 이런 화학 변화. 이것도 배열이 바뀌는 방식이 다르잖아. 아니 배열이 바뀌는 규칙이 다르잖아. 이거는 화합물과 원소가 만나서 B가 있던 자리에 C가 대신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치환이라고. 치환. 둘 다 화합물인데 배열이 바뀌면서 예를 들면 AD와 CB로 바뀌는 이런 거 뭐라고 그래? 이런 배열 변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원자의 배열이 어떤 형식으로 바뀌냐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는 거죠. 이런 걸 복분해라고 해요. 복분. 왜냐면 이거 왜 복분해라고 하냐면 이게 만들어지려면 일단 요게 분해되고 요게 분해된다. 새로 배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분해된 다음에 다시 화합하는 거니까 복분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원자의 배열 변화의 특징에 따라 화학 변화를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눈다. 응? 자,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더 쓰면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또 공통점이 하나 있어. 뭐가 변하게 되면 우리 항상 원자가 화학 결합할 때 뭐를 이용해서 화학 결합을 하는 거지? 아니 그 이용하는 그 입자가 뭐야?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야. 전자는 전자. 전자를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원자를 우리가 뭐 스티로폼 공이라고 치면 그 스티로폼 공을 이렇게 붙여주는 이쑤시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전자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전자의 변화가 일어난대. 화학 결합이 바뀌는 게 화학 변화인데 이 화학 결합할 때 전자를 이용하니까 결합이 바뀌게 되면 틀림없죠. 전자가 변화가 돼요. 자, 이 전자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화학 반응의 종류를 구분하기도 해요. 자, 이거는 원자의 배열이 어떻게 바뀌냐로 구분하는 거야. 그치?
자, HCl에 아연을 넣었더니 ZnCl2가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했어. 자, 이거 요 관점에서 보면 뭐에 해당하는 거야? 치환에 해당하는 거지, 그지? 아, 요 관점에서 보면 치환에 해당하는 거죠. NaOH와 HCl이 반응해서 물과 소금이 생겼어. 복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이런 밑에 거 같은 걸 중화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전자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산화와 환원 반응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이건 전자를 기준한 거야. 그 다음에 상과 염기 반응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둘 다 아닌 아주 특별한 반응이 하나 있지. 앙금 생성 반응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전자의 변화의 특징이 달라요. 화학 변화를 또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럼 이제 또 이런 거 이제 면접에서는 이런 걸 모를 확률이 높죠. 학생 화학 변화를 전자 변화에 따라 화학 변화 종류를 한번 나눠볼 수 있어? 그러면 산화환원, 산염기, 앙금생성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이제 산화환원 반응은 이것도 중요하죠. 메모해야죠. 뭐가 산화고 뭐가 환원이야? 산화환원 반응은 두 물질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 되겠다. 산화는 어떤 한 물질이 전자를 잃고, 그렇지? 환원되는 물질은 전자를 얻는 반응. 전자를 잃고 얻는 반응. 그게 산화하는 반응. 순서대로 하면 전자를 잃는 게 산화. 꼭 기억해야 돼. 뒤에 또 나중에 또 해. 근데 미리 또 한 번 하는 거.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오케이. 전자의 이동이 있는 반응은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자, 하나 더 쓰면, 그래서 전자를 잃은 수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수라고 해? 전자를 잃는 걸 산화라고 해서 산화수라고 했잖아, 그렇지? Na 플러스 무슨 뜻이야? 나트륨 원자가 전자 몇 개를 잃은 거야? 그럼 몇 번 산화된 거야? 그럼 뭐 플러스 1이라는 게 바로 모델 횟수야. 그래서 산화수라고 하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산화하면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지. 산화수가 변하는 반응인 거야. 산화수가 바뀌는 반응. 그게 산화입니다. 자, 근데 화학 반응 중에 상과 염기 반응이 있다. 이건 이제 중등 과정을 조금 벗어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래도 과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면 기본적으로 선행은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 면접관들이.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중학교 과정에는 안 나오는 거지만 좀 알아두세요. 자, 산염기 반응의 특징은 뭐예요? 전자가 이동하는 건 아니고. 이 교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화학원 다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화학원 배우다 만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 벌써 지금 화학원 이미 지도가 끝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대답을 못한다고? 산염기 반응이 뭐야? 전자 관점으로 봤을 때 전자쌍을 한쪽에서는 제공하고 한쪽은 전자가 아니고 전자쌍. 그래서 상과 염기는 뭐냐? 전자쌍 밖에와 전자쌍 주계 사이에 가는 거죠. 이건 순서대로 상이 전자쌍을 받는 역할을 하는 물질, 염기가 전자쌍을 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 그럼 이거는 전자쌍을 받고 주는 거니까 산화수 변화는 없어요. 산화수 변화가 안 일어나는 화학 반응. 가로치고 결합으로 치면 우리가 이런 결합을 배위 결합,
배의 결합. 전자를 뺏고 뺏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선생님 산연기 가면은 굳이 모식도로 한번 알려주면요. 자, 여기 A라는 어떤 물질이 있어. 여기 B라는 어떤 물질이 있어. 이게 뭐 전기를 띌 수도 있고 안 띌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근데 이거 B라는 물질에 결합에 사용하지 않는 남는 전자쌍이 있어. 우리가 이런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거든요. 비공유 전자쌍.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B가 A한테 이 전자쌍을 제공하면서 A와 B가 이렇게 새로운 결합을 합니다. B가 A한테 전자를 뺏긴 게 아니야. 잃은 게 아니야. 이건 잃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야, B가 A한테 전자를 줬어요. 완전히 준 건 아니고 지도 가진 상태에서 공유 결합한 거야. 이거 그림 그리면 이거 이렇게 전자쌍을 같이 가진 거잖아. 이건 잃은 건 아니죠. B가 전자를 잃은 게 아니고 갖고 있는데 그냥 A가 와서 추가로 결합을 한 거죠. 자, 이거 공유 결합 중에서도 한쪽에서 전자쌍을 다 제공하는 공유 결합을 뭐라고 그래? 이것도 또 기억해. 오늘 보러. 배위 결합. 배위 결합은 공유 결합은 공유 결합인데 어떤 결합이냐면 우리가 보통 공유 결합은 A, B 결합을 하잖아? 그럼 보통은 이 전자쌍 중에 하나는 A가 내놓은 거고 하나는 B가 내놓은 거잖아. 그치? 이게 보통 공유 결합이에요. 근데 배위 결합은 이 공유 전자쌍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다 제공하는 거. 이렇게 말로 하면 돼. 배위 결합이 뭐냐고 그러면 앞으로 공유 전자쌍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꼭 배위 결합이 뭔지도 기억을 해요. 또 화학의 기초 지식이에요. 자, 이렇게 배위 결합할 때 이 공유하는 전자쌍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한다고. 그때 이 전자쌍을 제공한 물질을 뭐라 그래? 염기. 전자쌍 제공 받은 놈을 산이라. 알겠죠? 그걸 전자쌍 밖에 전자쌍 주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고? 이 B가 염기고 A가 산이고. 야 얘들아, 요거 모형을 아예 A, B 그리고 요 전자쌍의 위치를 이렇게 기억하세요. 요게 산염기 반응이거든요. 우리 항상 보통 쓸 때 A가 왼쪽에 쓰고 B를 오른쪽에 쓰잖아. 전자쌍을 뒤쪽에 전자쌍이 있다는 요 그림을 좀 머릿속에 넣어놔. 그리고 잘 들어. 산이 영어로 엑시드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과거 가든지 아니면 뭐 화학 원투 배울 때 맨날 산을 A라고 붙었어요. 왜냐면 첫 글자가 스펠링이 A잖아. 염기가 영어로 뭐냐? 베이스. 영어 베이스. 항상 염기를 보통 B라고 쓰는 거죠. 첫 글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산염기의 정의가 헷갈리잖아? 그러면 이제 아예 헷갈리면 안 되는데 살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지. 그때 얘들아 요 그림을 뭐 눈에다가 이렇게 이미지화를 한번 시켜. 우리 항상 알파벳 쓸 때 A가 먼저 나오면 A를 먼저 쓰고 B를 뒤에 쓰고 전자쌍을 뒤에 요. 야 얘들아 내 말 들어봐. 그냥 웃기면 내가 그냥 이거 뭐라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저기 초등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야. 내 말 들어봐. 야 A하고 B가 결합하려면 요 사이에 뭐가 생겨야 돼? 결합을 하려면 무슨 전자쌍이 생겨야 돼? 공유 전자쌍이 생겨야지. 근데 이게 얘들아 이 결합을 하려면요 전자쌍이 여기 있으면은 이게 지금 이 전자쌍은 A, B 사이에 있지 않고 지금 A 왼쪽에 있지.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이게 이 A, B 사이에 전자쌍이 있으려면 B 왼쪽에다가 이렇게 전자쌍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요 그림을 좀 기억하라. 그럼 이제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 이게 산염기 반응이 되니까 끝났네. A가 엑시드잖아. 그럼 얘가 뭐야? 산. 얘가 뭐야? 염기. 근데 전자쌍이 B 쪽에 붙어 있잖아. 그러면 산염기 저기 까먹었는데 생각해. 염기가 전자쌍 주계.
산이 전자상 밖에 이렇게 기억해내면 되겠죠. 까먹을 때를 대비해서. 알았지? 꼭 좀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반응도 아니고 이 반응도 아니고 화학 반응인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반응이 중학교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에 나오는 거. 앙금 생성. 선생님, 앙금 생성 반응이 어떻게 이건 용해 반응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것도 화학 반응. 여러분이 이거 이해하라. 이 앙금 생성 반응이 왜 화학 반응인지, 왜 전자가 바뀌는 건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이 앙금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과학고 가면요, 파이안스 규칙이라는 규칙을 오늘 할 거 아니에요. 오늘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그냥 선생님 한번 설명하면 그냥 대충 한번 들어봐. 자, H 플러스라는 이온이 있어. 야, 물은 극성 분자지. 그러면 얘 전기 띄고 있으니까 당연히 은 이온 자체는 물하고 잘 섞일까 안 섞일까? 섞이죠. 이거 물에 잘 녹죠. AQ. C 예를 들어서 I-라는 수용의 이온이 있어. 자, 이것도 물에 잘 녹을까 잘 안 녹을까? 근데 이제 따로 있을 때는 물에 잘 녹는데 얘네 둘이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들어봐. 여러분이 아직 뭐 주기율표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가르쳐줄게. 이 은이온의 특징이, 은이온이 원자 중에서 원자 번호는 되게 큰데 반지름은 되게 작은 이온. 한마디로 은이라는 이 이온은 크기가 매우 작은 양이에요. 그러면 크기는 되게 작은데 플러스 1을 띄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 플러스 전하의 밀도, 빽빽한 정도가 매우 어떨까? 큰 거야. 자, 반대로 I-라는 이유는 반지름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마이너스 1가의 전하를 띄고 있고, 이거 루이스 구조 그리면 여기 전자쌍 비공유 녀석이 4쌍 있는 거 알죠? 자, 이제 이 이온과 이 이온이 만나면, 자, 원래 얘네들이 만나면은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온 결합이라는 거 원래 하잖아. 이온 결합 물질을 원래 물에 잘 녹아야 되지. 근데 잘 들어. 이게 서로 따로 있을 때는 이게 플러스 1의 전하와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띄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은 이온의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이온에 있는 이 전자 있죠? 이거 오비탈 알죠? 오비탈. 이 전자 구름을, 반지름이 작으니까 이 거리가 가깝잖아. 그래서 이 전자 구름을 자기 쪽으로 세게 잡아당겨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원래대로 치면 이렇게 붙어 있어야죠. 이온과 이온 상태로 붙어 있어야 정상이잖아, 그치? 근데 은이온이 마이너스 이온에 있는 전자 구름을 자기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긴다니까. 그래서 이 음이온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온다고. 그럼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은이 원래 전자를 잃어서 은이온이 된 거잖아. 근데 이 은이온이 마이너스 이온을 만나면 마이너스 이온의 전자를 잡아당기면서 뺏겼던 전자를 사실은 일부분 뺏어오는 거잖아, 다시. 원래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상태로 존재하면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그러고, 이온 결합이라고 그러고, 물은 극성 분자니까, 물은 산소 쪽이 마이너스를 띄고 수소 쪽이 플러스를 띈 극성 분자니까, 이런 이온성 물질을 만나면 산소 쪽이 양이온을 잡아당기고 수소 쪽이 음이온을 잡아당기면서 이게 끊어지게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대부분 물에 잘 녹아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오면서, 자, 요거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유지될까?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 값이 줄어들까? 줄어들 거예요. 예를 들면 플러스 0.2, 마이너스 0.2로 줄어든 거예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 오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온 결합이야, 이제 오히려 공유 결합에 더 가까워져. 공유 결합에 더 가까워져. 이런 현상을 편극이라고 하거든요. 편극이 뭐냐? 원래 전자 분포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전자 분포가 변하는 현상을 편극이라고 해요. 그럼 특히 이런 편극을 뭐라 그러냐? 이온 편극, 이온의 편극.
양이온과 음이온이었는데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까이 만나면 양이온이 음이온 쪽에 있는 전자를 잡아 당기면서 전자 분포가 바뀌죠. 그래서 이온 결합의 성질은 줄어들고 공유 결합의 성질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이온 편극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온 편극이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온 결합의 성질은 어떻게 되고? 줄어들고 반대로 무슨 결합의 성질이 증가하는 거? 공유 결합의 성질이 더 증가하는 거. 공유 결합의 성질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이온이 띈 전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 물과의 인력이 강해질까 약해질까? 약해지겠죠. 물에 잘 안 녹게 되는 거야. 그래 잘 들었고요. 물에 잘 녹지 않는 앙금은 다 이것 때문에 앙금이에요. 아니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물에 녹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앙금이라고 그러잖아. 그 앙금이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니까 이온 편극. 그래서 앞으로 이 편극이 많이 일어나는 이온들은 물에 잘 안 녹는 거야.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좀 알아도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앙금 중에 CaCO3 있지? 이것도 뭐냐면 CaE 플러스가 딱 단독으로 있으면 물에 잘 녹아요. CO3E-가 물에 있으면 물에 잘 녹아요. 근데 얘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벌어지느냐? CaE 플러스 양이온이 CO3E-의 음이온 쪽에 있는 전자를 잡아 당긴다니까. 이쪽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 그럼 이온의 성질은 줄어들고 공유결합의 성질이 증가하는 거지. 이게 심하게 일어나면 물에 잘 안 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앙금들이 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안 녹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과거 가서 이 편극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이온을 기억하잖아. 그러면 누가 앙금이 되는지 다 외우게 돼요. 그럼 또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이 편극이 잘 일어날 조건이 뭘까? 양이온이 음이온 쪽에 있는 뭐를 잡아 당겨 오면 편극이 일어나는 거야? 전자야. 그럼 생각해봐. 상식이야. 플러스를 띤 양이온이 음이온 쪽에 있는 전자를 잘 당겨올 두 가지 조건이 뭘까? 아니지. 아니 플러스 양이온이 마이너스 이온 쪽에 있는 전자를 잘 당겨올 조건. 전기 음성도라는 건 원자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고 쿨러 법칙이야. 중학교 그냥 간단한 물리 아니에요. 야,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정전기적 인력 강하게 잡아당길 조건. 거리가 반지름은 어때야 되겠어? 양이온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두 번째, 그 양이온의 산화수가 클수록 전기를 많이 띨수록. 완전 반대가 누군지 알아? 바로 알칼리 금속. 자, 일족 금속. 여러분들 알죠?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 커져. 그럼 특히 여기 알칼리 금속, 리나, 포르세 얘네들은 이온될 때 몇 가 이온돼? 플러스 1가가 돼. 자, 1족이니까 반지름 클 것 같아? 작을 것 같아? 크죠. 그러면 이 나트륨이라는 양이온을 옆에 음이온을 만났을 때 이 반지름이 크다니까? 그리고 플러스 1의 전기밖에 안 됐다니까? 플러스 1이라는 전하는 양이온 중에 가장 작은 전하량이잖아. 그러면 이 나트륨 양이온은 이 음이온에 있는 전자를 잘 당길까? 잘 안 당길까? 잘 안 당기겠죠. 이온 편극이 잘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럼 얘는 공유결합의 성질은 거의 생기지 않고 이온의 성질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니야. 물에 잘 녹을까? 잘 안 녹을까? 잘. 그래서 Na 플러스가 포함된 이온은 무조건 물에 잘 녹아. 그걸 이렇게 배우는 거지. 알칼리 금속 양이온이 포함된 물질은 무조건 물에 잘 녹는다.
저는 이 얘기 왜 했냐?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또 할게요. 앙금 생성도 앙금이 왜 생겨?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났을 때 어떤 경우 앙금이 돼? 편극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편극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무슨 결합의 성질은 감소하고 무슨 결합의 성질은 증가하는 거야? 자, 여기 앙금을 잡았어요. 이온 편극이 일어나서 이온 편극이 많이 일어나서 앙금이 이런 거야. 그 결합에 공유 결합의 성질이 증가하고 이온 결합의 성질은 감소해서 결론 극성이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앙금이 되는 거야. 앙금은 왜 앙금이 되느냐? 이온 편극이 일어나면서 공유결합의 성질은 증가하고 이온결합의 성질이 감소하면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다. 그러면 결론이죠. 얘들아, 앙금이 생기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뭐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전자, 좀 유식한 말로 할게. 전자 밀도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아니 양이온이 음이온 쪽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땡겨 오니까 일어나는 현상 아니야. 그러니까 앙금 생성 반응도 무슨 변화야? 그러니까 앙금 생성 반응도 무슨 변화야? 화학 변화. 주 원인이 전자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앙금 생성 반응도 근본적인 원인이 전자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화학 변화다. 여기 보세요. 웃기는 얘기, 되게 웃깁니다. 잘 들어봐요. NaCl 고체가 Na 플러스 AQ와 Cl 마이너스 AQ로 됐대. 자, 이거 화학 변화야, 물리 변화야? 물리 변화. 이건 물리 변화야. 근데 AgCl 고체가 Ag 플러스 AQ와 Cl 마이너스 AQ가 됐대. 이거는 화학 변화. 이거 반대가 화학 변화. 하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결론이죠. 이게 뭐냐면 얘는 물에 녹기 전에도 양이온과 음이온인 거야. 근데 얘는요, 물에 녹기 전에는 물에 들어가게 이게 따로따로 있을 때는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지. 근데 만나면 무슨 결합에 더 가까워져? 공유 결합이 더 가까워져. 그리고 결합의 성질이 변하는 거죠. 되게 헷갈리겠죠, 그죠?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은 화학 변화다. 그렇게 그냥 외우고 일단, 응? 앙금 생성 반응은 화학 반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화학 변화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정리를 했어. 응?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 좀 해. 자, 이제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요, 이런 화학 반응의 아주 유명한 예가 하나 나와요. 응? 그 유명한 거 연소라고 있죠. 연소. 화학 반응 중에 연소에 대해서도 너무 물어볼 확률이 높으니까 따로 써놓으세요. 거기 얘들아, 연소가 뭐냐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 O2와 반응해야지. 첫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 자격 조건, 발열 반응이어야 돼요. 반드시 에너지가 감소하는 반응이어야 돼. 흡열은 안 돼. 흡열이면 안 돼. 산소와 반응한다고 다 연소가 아니야. 반드시 발열 반응이어야 돼. 자, 연소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화학 반응의 종류로 치면 셋 중에 뭐에 해당하나? 어떤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게 되면 이 산소한테 전자를 뺏기게 되잖아. 산소가 전기 용성도가 되게 크니까, 그지? 산화 환원. 연소는 산화 환원 반응의 일종인 거지.
요쪽에는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라고 되어 때 바로 그게 발열인 거죠. 발열 반응은 빛과 열을 방출하게 돼요. 요 말 대신에 그냥 발열 반응이라고. 그래서 산화물이 되는 거죠. 산화물. 자, 그 다음에 또 손이 잘하죠. 연소에 3조건이 있어. 3요소라고. 요거 기초 지식이에요. 자, 연소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어나는 건 아니지.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이 세 가지가 있어. 뭐죠? 일단 뭐 필요해?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만 있다고 반응할 수는 없지? 연소되는 물질이 필요하지. 탈물질이 필요하지. 탈물질을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연료라고 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 엔탈피 발열 반응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열이 나오는 거지. 아무리 에너지가 줄어드는 반응이긴 하지만 모든 반응은 반응이 일어나는 중간 과정에서 에너지가 증가했다가 감소하게 돼 있어. 그지? 여기는 무슨 상태라는 거지? 활성화 상태. 그러면 연소도 일어나려면 이 활성화 상태까지는 올라가야 그 다음에 연소가 일어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특정한 온도가 물질이 이게 물질마다 다르죠. 이 반응물이 뭐냐에 따라 이 활성화를 따라 달라요. 그럼 물질마다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처음보다는 온도가 어떻게 돼야 되나?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온도를 뭐라 그러지? 발화점. 그래서 마지막 표현.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돼야 된다. 세 가지 조건이야. O2, 탈물질, 발화점 이상의 온도. 이게 연소가 일어나기 위한 세 조건이에요. 이것도 한꺼번에 하면 되겠다. 얘들아, 이거 세 개 중에 적어도 한 가지를 제거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야,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제거시키면 그러면 연소가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럼 연소가 일어나고 있다가도 연소가 끝나겠지, 그치?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를 없애는 과정을, 없애는 걸 없어서 불 붙은 게 꺼지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소화. 요거 세 개 중에 하나가 제거되면 소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의 원리. 이 소화는 음식물 소화 말고 불을 소거시킨단 말이야. 불을 끄는 원리. 소화의 원리 참 시험을 많이 하죠. 나머지는 씻고. 자, 이제 거기 선생님이 거기 양초라고 써 있는데 얘 알고 시까지는 알 필요 없어. 자, 양초가 주성분이 파라핀 써놓으세요. 파라핀. 파라핀이 뭐의 일종이냐? 바로 탄화수소의 일종. 탄소와 수소로 만들어진 탄화수소.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아 양초가 산소랑 반응해서 연소되면 뭐 생길 수밖에 없을까? 물 생길 수밖에 없죠. 수소니까. 탄소가 있으니까 뭐 생길 수밖에 없을까? CO2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자, 꼭 CO2만 생겨요? CO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특히 연소 중에서도 요거 생기면 무슨 연소? 불완전 연소가. 요게 생기면 불완전 연소. 완전 연소는 CO2고. 또 기초 지식. 여러분이 우리 파라핀 식을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만약에 식을 주면 이거 반응 계수 맞출 수 있죠? 이거 연습하면 다 만약에 그냥 가정이야. 이 파라핀의 화학식이 C30 H62라고 합시다. 그럼 이것도 기존 지식이지. 반응 계수 맞추기. 자, 파라핀의 분자식을 줬어. 그러면
자, 파라핀의 완전 연소 화학 반응식. 자, 혼자 각자 개수 맞춰봐 빨리. 거기 조그맣게 그냥 써봐. C30H62 플러스 연소는 O2지? 완전 연소로 하는 거야 지금. 완전 연소. 그럼 CO2 생기고 물 생기겠지? 개수 맞추세요. 제일 복잡한 걸 1로 놔. 그죠? 여기 30이겠죠. 혼자 할 수 있죠? 자, H가 62개니까 여기 앞에 얼마일까? 31이겠지. 숫자 맞추는 거야. 여기 지금 5가 몇 개야? 60개에다가 요거 몇 개야? 31개. 그럼 총 몇 개야? 91개. 여기 2분의 91이라고 했어. 그죠? 정수비로 고쳐보자. 할 수 있죠? 자, 그 밑에 연소 중에 이거는 탄화수소의 양초의 연소죠. 자, 이것도 연소죠. 마그네슘이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여기 지금 한글로 써 있잖아. 뭐 생겨? 산화 마그네슘이 생겨. 그리고 빛과 열이 나오고. 이건 특히 연소 중에서도 이 마그네슘이 물질의 종류에 뭐에 속해? 금속이죠? 금속의 연소죠. 금속의 연소. 자, 이거 반응식 한번 써봐. 밑에다가 마그네슘이 뭐야 화학식이? M인지 산소는 O2. 자, 산화마그네슘 화학식 뭘까요? 이제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마그네슘은 양이온 될 때 반드시 몇 가 이온이 되지? 플러스 2가가 되지. 왜? 몇 쪽이니까? 2족이니까 최하학 전자가 2개니까 그지? 전자 2개를 이루면서 화학결합하잖아. 그러면 MgO인데 자, 산화 이온은 몇 가 이온이지? 마이너스 2가. 얘는 플러스 2가. 그러면 딱 맞네. 1대 1인 거죠. 그 개수 맞추면 여기 2분의 1이 됩니다. 이 정도 가는 개수는 여러분이 맞출 수 있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강철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철솜이 철이가 철 화학식이 Fe 부채. 근데 얘들아, 왜 철은 강철솜 상태로 반응을 시킬까 산소가? 아니 이거 마그네슘 솜이라고 안 했잖아. 야, 니네 솜이라는 게 뭐야? 솜이라는 표현이 뭐야? 아주 가느다란 실 같은 게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게 솜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강철솜이 뭐냐면 강철, 그 철을 덩어리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가느다란 실처럼 길게 수세미 알아? 수세미? 수세미 같이 수세미보다 더 가는 게 철을 아주 가느다란 실처럼 만들어가지고 솜처럼 이렇게 뭉쳐놓은 게 강철솜이에요. 가느다란 실처럼 철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저기 뜨개기 실처럼 이렇게 뭉쳐놓으면 무슨 뜻이야? 표면적이 매우 어때? 자, 강철솜은 이론도 시험에 볼 수 있는 표면적을 적이 증가하는 거죠. 야, 우리 어떤 반응물의 표면적이 클수록 그만큼 반응물끼리 충돌할 수 있는 면적이 커지지?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마그네슘은 왜 그냥 산소랑 반응시키는데 철은 왜 강철솜으로 반응시키느냐? 자, 마그네슘하고 철 중에 누가 더 반응성이 커? 누가 더 전자를 뺏기기 쉬워? 우리가 철의 위치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분 알잖아. 마그네슘이 2족이지? 마그네슘은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고 철은 이쯤에 있잖아. 누가 더 전자를 일으키기 쉬워? 그래서 마그네슘은 공기 중에 그냥 놔둬도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철은 공기 중에 그냥 놔두면 연소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이게 녹쓰는 거잖아. 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래, 철도 공기 중에 가만 놔두면 반응은 연소돼요. 근데 그 속도가 매우 느려. 몇 달씩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하기 위해서 강철성으로 반응을 시키는 거야.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솜으로 만들어. 솜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산화 처리된다고 써 있잖아. 자, 이것도 내가 지금 반드시 쓰려고 하는 거야. 강철성 더하기 산소가 반응해서 연소되면 산화 처리된다. 반응식 Fe. 산소는 O2. 야, 산화철 일반적인 화학식 뭐야? 자, 일반적으로 쓸 때는 가장 안정한 산화철을 쓰는 거야. FeO가 아니고 Fe2O3. 한마디로 산소는 마이너스 2가인데 이 철이 몇 가라는 얘기야? 플러스 3가. 그래서 사실은 철은 2가도 되고 3가도 되거든요. 요거 좀 이따가 오른쪽에 메모할 거야. 그래서 철은 여기 있는 원소야. 여기 있는 원소들을 뭐라 그러지? 전이원소. 전이원소들은 이유는 나중에 배우더라도 전자를 잃는 산화수가 똑같지가 않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산화수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원소들은 꼭 플러스 2가가 되거나 꼭 플러스 1가가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양이온이 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코발트 같은 경우는요. 플러스 2가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3가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5가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7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외울 필요 없어. 뭐뭐뭐 가능한지는 안 외워도 되고 전이원소들의 특징은 양이온이 될 때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 철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들아 이런 철 같은 전이원소는 산화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 그래서 이 전이원소들 이런 전이원소들은 다양한 산화수를 가지기 때문에 그 산화수를 로마 숫자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저기 노트에다가 필기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자, 전이원소 또는 전이금속이라고 해요. 전이금속. 자, 족으로 치면 몇 쪽부터 몇 쪽이냐? 3족부터 11족까지의 원소를 전이원소라고 해요. 자, 조그맣게 그릴까? 너무 크게 그리지 말고 여기 전이원소에다가 주기율. 야, 이거 얘들아 이 주기율표의 대략적인 그림도 항상 그릴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알았죠? 혹시 알아? 면접하는데 칠판에다가 학생 주기율표 한번 대충 그려봐. 이 정도 모양을 그릴 줄 알아요. 여기가 1쪽, 여기가 18족이잖아. 응? 1족, 2족, 여기가 1족, 얘가 2족, 여기 끝에가 18족. 여기 몇 족부터 몇 족이야? 여기가 13족이야. 여기 3족부터 12족인데 12족 하나 빼고. 아, 요만큼을 전이원소라고. 3족부터 11족까지를 전이원소라고 하는 거야. 자, 전이원소는 어떤 원소냐? 전자 배치가 여기 오비탈 혹시 배웠어?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이런 거 배웠죠? 아, 바로 전이원소는 뭐가 전이원소냐면 D나 F 오비탈의 정의야. D나 F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다가 만 거. 전자가 부분적으로 채워진 원소. 이거를 전이원소. 전이원소의 정의예요. 오비탈로 정의하는 거야. 무슨 오비탈이나 무슨 오비탈? D나 F 오비탈에 전자가 꽉 차 있지 않고 전자가 부분적으로 채워진 원소. 이렇게 되려면 족이 3족부터 11족이면 돼. 그러면 이런 원소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채워진 전자가 이 D나 F 오비탈은 이 전자들이 체외각 전자, 얘는 체외각 전자는 아니거든? 체외각 전자 외에도 써. 체외각 전자 외에도 부분적으로 채워진 D나 이렇게 가로치자
D나 F 오비탈의 전자도 화학 반응에 관여한다. 원래 보통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거는 어떤 전자만 화학 반응에 관여하지? 최외각 전자만 보통 화학 반응에 관여하잖아. 근데 이 부분적으로 채워진 D나 F 오비탈의 전자는 비록 최외각 전자는 아니지만 화학 반응에 관여할 수 있다. 그래서 특징. 아니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몇 쪽이야? 최외각 전자가 몇 개야? 그래서 마그네슘은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가 반드시 2개예요. 그러면 이온이 될 때도 반드시 무슨 이온밖에 안 돼? 플러스 이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이온소들은 최외각 전자가 2개여도 2개만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채워진 D나 F사의 전자도 화학 반응에 관여한다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야. 다양한 산화수를 가진다. 이 산화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산화수를 가로치고 로마 숫자로 써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전이원소들을 가로치고 산화수를 써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요. 자, 철이 원자번호 26번이거든요. 뭐 외울 것까지는 없고 외우면 좋고. 아 이거 이제 물론 중등 과정은 훨씬 벗어나는 거지. 배운 사람들만 이해했다고 해봐. 이거 오비탈이 1s2, 2s2, EP6. 자, 요게 첫 번째 껍질이죠. 요게 두 번째 껍질이죠. 3s2, 3p6. 자, 그 다음에 뭐지? 화학 배운 사람들. 그 다음에 4s의 전자 채우잖아. 그 다음에 뭐야? 다시 앞껍질로 와서 몇 D? 3D, 6이 되지. 여러분 알죠? 자, 요게 무슨 전자야? 요거 세 번째 껍질이니까 요게 최외각 전자예요. 그러면 철은 보통 화학 결합할 때 전자 몇 개를 사용해야만 하죠? 2개. 그런데 자, 3D는 최외각 전자는 아니지. 이거 오비탈 한번 그리는 이거 알죠? 디오비탈은 방향이 5개 있죠, 그죠? 디오비탈이 이렇게 클로브 모양인데 이 방향이 5방향이 있잖아.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을 거야. DXY, DYZ, 뭐 DZX, DX제곱 다시 Y제곱, DZ제곱 해가지고 5개 방향의 오비탈이 있죠. 그 5개. 전자 배치 어떻게 해야 돼? 콘트의 규칙. 일단 골고루 하나씩 먼저 넣고 이 화살표가 전자잖아. 그 다음에 하나 더 넣는 거 아니야, 그지? 야, 디오비탈이 꽉 차면 몇 개야? 10개. 그럼 자, 특징! 철은 디오비탈이 있어, 없어? 있어. 자, 있는데 그 디오비탈의 전자가 꽉 찼어, 부분적으로 채워졌어. 전이거든요. 전이거든요. 그래서 철은 화학 반응할 때 이 최외각 전자 2개를 잃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건 꼭 그런 게 상황에 따라 이 디오비탈에 있는 전자도 더 잃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들어가요. 주로 이걸 잃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다 잃기는 어렵고요.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요것만 잃으면 몇 가 이온 되는 거야? 아니, 요 2개를 먼저 잃으면 이거 남는 거 아니야? 자, 여기 거 하나 더 잃으면 플러스 3가가 되겠지. 그러면 내가 들어봐. 자,
요 전자를만 잃으면 몇 가이요? 그 철 이가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요거 두 개도 잃고 요거 두 개도 잃고 추가적으로 요 전자, 요 짝 찢어져 있는 요 전자 한 개까지 요거까지 잃으면 몇 가이요? 돼요? 3가 플러스 3가가 돼. 그런데 잘 봐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요 전자가 떨어져 나가잖아. 그러면 얘들아 디오비탈의 전자가 전부 몇 개씩 되니? 한 개씩 남지. 이 디오비탈에 전자가 똑같이 공평하게 채워져 있잖아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전자들을 모두 한꺼번에 겹쳐서 보면 이게 구의 모습으로 S오비탈처럼 구형의 오비탈을 하고 있어요. 구의 모습을 하게 되면 그 전자들은 안정한 상태가. 한마디로 우리 골고루 똑같이 채워졌지? 이렇게 디오비탈에 꽉 차거나 아예 꽉 차 있거나 이렇게 디오비탈에 골고루 전자가 하나씩 채워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전자들은 가능한 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철은요. 일단 최외각 전자 두 개 잃을 수 있죠. 자, 어떤 전자까지 잃을 수 있어? 요게 똑같이 하나씩 채워진 거는 안정하니까. 안정하게 될 때까지는 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철 전자 하나를 더 잃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거까지 잃으면 몇 가가 되는 거야? 요 전자까지 또 잃으면 몇 가? 3가가 되는데 4가는 웬만하면 되지 않는 거야. 야, 4가가 되려면 여기 봐요. 4가가 되려면 전자 몇 개를 더 잃어야 돼 여기서? 한 개를 더 잃어야 돼. 그러면 디오비탈 5개 중에 4군데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데 한 군데는 비어 있지. 이러면 많이 불안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은 웬만하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철은 너무 어려운 얘기야. 2가 아니면 3가가 가능하다. 요거 2가인 건 어떻게 표현한다고? 2가일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로마 숫자 2를 써준다고 가르치고 3가일 때는 로마 숫자 3을 써준다. 자, 이거 한가형 기출문제거든요. 자, 선생님 설명했어. 철은 2가가 더 안정할까요? 3가가 더 안정할까요? 둘 다 가능은 해요. 마지막 필기. 안정도를 따지면 철 2가랑 철 3가 중에서 누가 더 안정하다? 근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야, 물질은 가능한 한 안정한 상태라 되려고 해? 불안정한 상태라 그래? 그러면 그 안정한 상태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흔하겠지. 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철은 대부분 몇 가로 존재하지? 아까도 했어. 철이 산소랑 만나면 FeO가 돼요. 주로 Fe2O3가 돼요. 이게 돼요. 이게 일상생활의 녹이야. 녹슨철인 거야. 철은 보통 산소랑 만나면 Fe2O3가 된다는 이 얘기는 이게 더 안정하단 말 아니야? 여기 철은 몇 가냐? 아니지. 산소가 마이너스 2가니까 여기 플러스 3가일 거 아니야. 철은 3가가 더 안정한 거야. 둘 다 가능하기는 한데 3가가 더 안정해. 와, 그럼 만약에 혹시 왜 그래? 그럼 이거는 이제 한가형에서도 묻지는 않는 거야. 철 3가가 더 안정해. 그럼 이유가 뭐야? 여기 있는 거. 자, 철 2가는 디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남아? 6개가 남아. 철 3가는 디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가 남아? 5개가 남아. 자, 디오비탈은 전자가 골고루 채워져 있는 게 안정한 거야. 디오비탈은 방향이 몇 개가 있어? 5개. 그러면 3D5는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래? 구형이지만 얘는 구형이 아니지. 항상 오비탈은 어떤 모양의 오비탈이 더 안정하다? 구모습의 오비탈이 더 안정하다. 그래서 상관없다. 선생님, 네? 영지원 때문에 가야 돼요? 네. 그럼 영지원 계속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번 연도 계속해요. 이번 연도 계속 하는 거?
이거 화학 맨날 뭐 알았어 할 수 없지 뭐. 자, 요 얘기 한 김에 또 필기하세요. 요 얘기 한 김에 철 얘기 나온 김에 요건 기하라도. 자, 이제 생물과 연관 지어볼게. 얘들아, 우리 생체에서 사람 몸에서 생명체에서 영양소나 노폐물이나 산소와 같이 세포에 필요로 하는 물질이나 필요하지 않은 물질들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의 기관이 뭐예요? 어? 그걸 통틀어서 무슨 개라 그러잖아. 기관 개 중에. 야, 니네 동물을 단계별로 어떻게 구분해?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고 조직이 되고. 근데 동물은 조직계는 없지.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거의 잘한다. 기관계가 되고 개체가 되는 거 아니야. 식물은 좀 다르죠. 조직이 있고 조직계가 있고 기관이 있고 기관계라는 건 없지. 그치? 그럼 사람이 동물이니까 이 기관계가 뭐야? 한마디로 이 기관이 바로 장기, 우리 몸을 이루는 장기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기관계는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의 모음인 거죠. 같은 기능을 하는 거. 야, 우리 몸에서 영양소와 노폐물과 산소 같은 거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계를 통틀어서 뭐라 그래? 순환계라고 그러죠. 순환계. 자, 순환계의 3요소가 뭐야? 혈액이 있어야지, 혈액. 혈관이 있어야지. 어이구, 그렇죠. 심장이 있어야죠, 펌프. 자, 특히 혈액 중에서도 산소 운반을 담당하는 부분이 뭐야? 적혈구죠. 적혈구 중에서도 산소를 운반하는 부분은 특별히 뭐라고 그래? 이거 야, 이 5글자 몰라?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러죠. 헤모글로빈.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부분이 산소를 운반하죠. 헤모글로빈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덩어리야. 단백질 4차 구조야. 헤모글로빈이 4개의 햄. 이게 영어야. HEM. 4개의 햄이 글로빈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하고 있는 구조를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요. 아, 이건 상식인데 여기까지. 헤모글로빈을 줄여서 HB라고 쓰죠. 헤모글로빈의 줄임말. 헤모글로빈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햄 플러스 글로빈을 합친 거야. 이 미음을 뒤로 빼가지고 헤모글로빈.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요 미음을 앞으로 보는 뭐야? 햄이지? 햄과 글로빈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름이 헤모글로빈. 그런데 이 햄이 한 개의 햄이, 자, 이거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주세요. 너무 어려운 그림이야. 요 꼭지점은 탄소예요. 한 번만 그려봐. 아유, 여러분 뭐 정확하게 못 그려도 돼.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도 좋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고요, 여기 이거 다 화학결 알아요? 다 화학결. 여기에 질소가 이렇게 있어요. 대략적인 그림이에요.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 다 탄소. 여기 뭐 수소도 붙어 있겠죠. 여기 막 중간에 막 이렇게 이중결합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어.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정확한 그림 못 그려도 돼.
우리가 분자 중에서 이렇게 생긴 분자 구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포파이야. 포파이. 몰라도 이거 이름 몰라도 돼. 몰라도 된다 그랬어. 자, 그런데 이 질소에 이 질소마다 비공의 진화쌍이 이렇게 한 쌍씩 있거든요. 얘들아, 비공의 진화쌍을 가지고 있는 전자쌍 주계 역할을 하면서 루이스 염기 역할을 하면서 베이결합할 수 있지. 자, 요 포파인 안에 있는 질소 4개와 베이결합을 4번 하는데 철 2가 이온이 여기 중간에 끼어 들어가. 요 중간에 가운데 쏙 끼어 들어가 가지고 요 질소와 이렇게 베이결합을 하는 거예요. 몇 번? 4번의 베이결합. 근데 이 철 이온 한 개는 몇 번의 베이결합을 할 수 있냐면 최대 6번까지 할 수 있거든요. 6번? 자, 나머지 하나는 누구랑 베이결합을 하느냐? 요 밑에 하얀색이 글로빈이라는 단백질 덩어리라고 보죠. 이 단백질에도 비공유가 있거든. 이 글로빈하고 베이결합을 또 이렇게 한번 해요. 한마디로 뭐에 뭐가 붙었어? 철의 글로빈에 하고 철하고 결합한 거지? 요 고리 모양의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요 구조를 뭐라 그러냐? 요 철까지 포함해서 뭐라 그러냐? 요거를 햄이라고. 요게 햄이야. 와, 그런데 철이 베이결합을 총 몇 번까지 할 수 있다고? 6번. 그러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은 이미 했지. 그러면 몇 번의 베이결합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 3번. 그 한 번이 요 위쪽에 O2가 이렇게. 야, 니네 산소에도 여기 비공유 있는 거 알지? 이렇게. 바로 요 산소에 비공유랑 요 철이 베이결합을 한 번 딱 하는 거야. 결론. 산소를 누가 운반하는 거야? 햄이. 햄 중에서도 누가 하는 거야? 철 이가가. 그런데 헤모글로빈 한 개는 이 글로빈에 이런 햄이 총 몇 개 붙어 있다고? 내가 들어봐. 글로빈 하나에 이런 햄이 4개가 붙어 있다고 총. 그래서 이거 생물 시간에 이렇게 배우죠. 자, 공식 같은 거야. 헤모글로빈이 O2랑 결합을 해서 운반하는 거지. 몇 개까지 운반할 수 있을까? 헤모글로빈 한 분자는 O2 몇 개를 운반할 수 있을까? 아니지. 바보야. 햄 하나마다 O2 하나씩을 운반할 거 아니야. 근데 헤모글로빈 한 개는 글로빈 하나에 햄 4개로 돼 있다니까? O2 4분자를 운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쓸 때 뭐라고 쓰면 HB O2 가로 얼마? 이거는 헤모글로빈이라고 있는 거고, 요 헤모글로빈 우리가 산소 헤모글로빈이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헤모글로빈 한 분자가 O2 4개를 운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헤모글로빈 안에는 몇 개의 햄이 들어있는데 4개의 햄이 들어있는데 그 햄 하나당 O2 하나씩을 운반하게 됩니다. 자, 그 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소가 바로 뭐야? 철 2가인 철 2가야. 3가 아니야. 이거 2가야. 그거 일상생활에서도 면접 같은 데도 물어보는 확률이 되게 높죠. 영재교 같은 데도. 영재교 문제도 잘 하죠. 그럼 내가 들어봐. 사람 몸에 철 2가 이온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철 2가가 부족해 우리 몸에. 그럼 뭘 못 만들어? 햄을 못 만들어. 햄을 못 만들면 헤모글로빈을 못 만들어. 헤모글로빈을 못 만들란 말은 적혈구를 못 만드는 얘기야. 산소 운반을. 그때 나타나는 증세가 뭐야? 빈혈이 걸려. 그래서 여러분들 빈혈약의 바로 주성분이 뭐냐? 철 2가인 거. 그래서 이제 빈혈약을 맨날 무슨 제라 그러지? 철분제라 그러는 거야. 철. 빈혈약을 그래서 맨날 철분제라 그러는 거야. 철분.
근데 이 철이 그냥 철이 아니야. 몇 가철? 이가철인 거야.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철 이온은 대부분 몇 가라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진짜 무식한 거야. 선생님 빈혈약 대신에 그냥 철 녹슨 거 먹으면 안 되나요? 안 된다 이거야. 다르죠. 우리 몸에 필요한 건 이가인데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철은 대부분 산가기 때문에 따로 먹어줘야 돼. 따로 철 이가라는 물질을 따로 먹어줘야 돼요. 이 철 이가를 많이 갖고 있는 음식을 먹으면 돼요.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잘 알아요. 멸치, 시금치 이런 것 속에 철 이가가 들어있죠. 와 이거 그냥 재미로 들어요? 와, 요 포파인에 철 이가가 들어있으면 햄이지. 들어봐. 요 철 대신에 마그네슘 이가가 요 안에 껴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 여러분 아는 거야. 요 마그네슘 이가가 요 안에 껴 있으면 그게 식물의 엽록소가. 엽록소. 이 포파인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또 많이 만들어요. 이게 안정하게 됩니다. 한번 해봤어. 자, 철은 전이온속이기 때문에 2가도 되고 3가도 되는데 2가보다는 3가가 더 안정하다. 근데 이 철 이가는 3가보다는 불안정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온이다. 왜냐하면 햄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부해두자. 자, 그래서 이제 철과 관련된 얘기 또 한번 해봤어요. 자, 네 번째 보면 메탄올이 있네요. 메탄올. 이건 알코올이죠. 메탄올이 산소랑 반응해. 알코올. 이것도 필요하잖아. 우리 알코올의 일반식이 뭐지? 따로 오른쪽에 메모에 알코올은 꼭 좀 알아. 탄화수소 유도체라 그래. CnH2n 플러스 1. 탄소 N개의 수소는 2n 플러스 1개가 붙어 있고 그 옆에 OH가 붙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이라고 해요. 이런 식을 가지는 물질, 알코올. 요 OH를 하이드록식이라고 그러고 탄화수소 중에서 하이드록시기를 가지는 탄화수소를 알코올이라고 해요. 요거를 줄여서 알킬기라고 해요. 알킬. 그래서 요거 줄여서 R이라고 많이 써요. 우리가 보통 알코올하면 ROH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얘들아 이제 해보자. 탄소가 한 개면 식이 뭘까? C1H 3겠지? CH3OH. 자, 우리 또 탄화수소 이름 지을 때 탄소 한 개짜리를 나타내는 접두어가 뭐야? 메타. 그래서 이거 이름이 메탄올. 알코올의 이름은 무슨 안올이라고 하죠. 무슨 안올. 알코올 이름이야. 무슨 안올. 메타의 안올이니까 메탄올. 얘들아 C가 2개면 H는 몇 개일까? 5개겠죠? C2H5OH. 이건 이름은 에탄올. C 3개면 식이 뭘 것 같아? 식부터 7OH겠죠? C 3개를 우리가 프로파라고 그러잖아. 프로파놀이다. 4개까지만 좀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아. C4H9OH. C 4개를 뷰타라고 그러잖아. 뷰타놀 또는 뷰타놀이라고. 이런 게 알코올이야. 자, 이제 이름 알았으니까 우리 그 화학식 반응식 한번 써볼까? 메탄올의 화학식이 CH3OH죠. 산소는 O2죠. CO2죠. H2O겠죠? 개수 맞춰야지 이제. 요거 1. 그럼 요것도 1이다. H는 4개니까 여기 2겠다. 자, 산소 총 몇 개지 여기?
아니야. 4개. 여기 하나 있잖아. 그럼 여기 몇 개가 돼야 돼? 3개니까 2분의 3. 그러니까 노래 연소 관련이죠. 반응 개수 맞추는 것만 연습해봤어. 알코올이 뭔지도 안 해봤어. 자, 무슨 아까 화합, 분해, 치유와 극분해는 다 했으니까 화합이라는 말은 새로 안 할게. 자, 그래도 이건 옛날에 다 했던 거야. 화합물과 혼합물은 어떻게 다른지 알지? 화합물은 그래. 자, 화합물과 혼합물을 분리해. 구분해. 화합물은 뭐야? 성분 원소가 2가지 이상인 순물질이라고 말해야지. 화합물은 순물질이죠. 네, 원소가 2가지 이상인 순물질. 너무 다 알지만 굳이 이걸 말로 표현하는 여러분 잘 안 되잖아. 혼합물은 뭐라 그래야 돼? 요 원소라는 말을 빼면 돼. 성분이 몇 가지 이상인? 성분이 2가지 이상인. 한마디로 이건 순물질이야, 순물질이 아니야? 순물질이 아니죠? 성분이 2가지 이상이 섞여 2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얘기죠. 자, 3번에 보면요. 자, 이거 오른쪽에 뭐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 실험이 참 시험에 많이 납니다. 뒤에 문제도 있어요. 내가 들어봐. 철가루랑 황가루가 있대요. 철가루와 황가루가 있대요. 이 두 개를 그냥 같은 용기에 혼합을 해. 그냥 혼합만 해. 이게 혼합물이 된대. 이 철가루와 황가루에 혼합물이 있대. 자, 얘들아, 혼합물은 성분 2가지 이상이 단순히 섞여 있는 것에 불과하지. 그러면 이 혼합물 속에 있는 이 각각의 성분은 그 성분의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성분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철가루와 황가루의 혼합물은 철 따로 황 따로인 거지? 그럼 이거 식은 뭐라고 써야 돼? Fe 고체 따로, 황 고체 따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이거는 뭐와 뭐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철과 황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자, 그런데 이 철가루와 황가루가 만나서 화합물이 됐다면 뭐로 바뀐 거야? 화학식이. 뭐 화학결합한 거잖아. FeS 고체가 된 거죠. 황화철이 된 거죠. 황화철로 바뀐. 그럼 이거는 철의 특성과 황의 특성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지. 새로운 성질로 바뀐 거죠. 황화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철가루와 황가루를 어떻게 하면 혼합물이 되고 어떻게 하면 화합물이 되게? 혼합물은 그냥 단순히 섞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화합물은 화학 반응해야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활성화 상태를 거쳐가야 돼. 이 활성화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주면 돼? 가열해주면 돼. 철가루, 황가루를 집어넣고 가열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걸 가열을 안 하면 혼합물이 되는 거고, 가열하면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화학 반응이. 자,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그런데 자, 가열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 그러면 이건지 모르지. 그러면 자, 이제 철가루와 황가루가 이게 됐는지 어떻게 알아내면 돼? 이 쉬운 거. 그렇죠. 얘는 금속의 철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얘는 더 이상 금속이 아니지. 제일 쉬운 방법 뭘 대봐?
자석을 접근시켜봐. 그럼 얘는 자석에 달라붙지만 얘는 안 달라붙는 거죠. 뭐 그런 얘기인 거야. 어? 자석에 꼭 써있네 거기 밑에. 자, 또 얘네들을 구분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얘는 자석에 끌려 가고 얘는 자석에 끌려가지 않는다. 또 두 번째 유명한 거. 자, 혼합물에다가 HCl 수용해. 여기다가 염산을 집어넣어요. 자, 항상 산은 금속과 반응을 잘하지. 금속을 녹여. 자, 반응식 써. 그래서 철이 있으면 이 철이 염산을 만나면 우리 아까 아연하고 똑같네. Fe가 요 수소 자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Fe 뭐 Cl2가 된다고 치자. AQ 플러스 수소 기체가 발생해. 자, 이게 아주 유명한 반응이죠.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금속이 녹으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알죠? 금속은 산을 만나는 수소 기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이거 공간 요소를 쓸게. 황화철이라면 염산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반응식 써볼게. 반응을 안 하면 안 했지. 다 뻔하다, 얘들아. 야, 이거 답 너무 뻔해요. 이게 반응을 안 하면 안 했지. 반응을 하면은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 복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서로 뭔가 위치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누구랑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만나는 물질이 생길까? 얘랑 위치가 바뀔 거 아니야? 뻔하지. 그럼 얘랑 얘가 만나면 뭐가 돼? H2S가 되죠. 황화수소. 이것도 기체. 이건 똑같네. Fe와 CL이 만나면 FeCl2 수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속과 이 산이 만나면 그냥 금속이 대신에 수소 기체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수소만 있는 게 아니고 수소에 황까지 포함해서 나오는 거야. 황화수소 기체. 계수 맞추면 여기 2람산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아, 이 H2S가 독성이 강한 자극성 기체예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황화수소 기체. 황화수소 기체가 어떤 냄새에 가까우냐면 달걀 썩는 냄새. 달걀 썩는 냄새랑 비슷해. 독성이 강한 아주 자극성 기체가 황화수소 기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철가루와 황가루가 혼합물이 됐을지 화합물이 됐을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론은 철이냐 황화철이냐의 차이를 구분하면 되는 거죠. 쉽죠? 분해와 합성, 또 이제 좀 화학 반응의 종류야. 분해 아까 했잖아. 화합의 반대가 분해죠. 자, 이것도 너무 유명한 반응이라서 하는 거야. 자, 이 반응 너무 중요. 거기 첫 번째 분해에 뭐라고 써 있어? 얘 열분해. 그 이름이 뭐야? 첫 번째 그 얘 뭐라고 써 있어? 이름. 이거 너무 유명한 거 외워. 이건 정말 영재교 과학고시에 몇 번이 나왔는지 이거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나온 거야. 탄산수 나트륨을 가열해요. 이걸 열분해라고 봐요. 필기. 이거 결과 꼭 외우고 있어야 돼. 탄산수 나트륨. 근데 일면 답이 있어. 이거 분해시키면 뭐 나오지? 네, 그동안 많이 했는데 탄산이온이 포함된 탄산염이 하여간에 반응하잖아? 100%야. 니네 탄산하면 생각나는 기체가 뭐야? 이산화탄소. 무조건 CO2. 이산화탄소 나온다. 탄산이 반응하면 무조건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예요. 이름 보고 해볼까? 자, 이제 선생님이 이거 반응식 만드는 방법 내가 원래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 건데 탄산의 화학식 알지? 식이 뭐야?
CO3 그럼 얘들아 여기서 CO2가 나오고 나면 뭐가 하나 남지? O2-가 남지. 이 O2-는 불안정한 거야. 그럼 이 O2-가 안정한 물질이 되려면 이거 수소 만나면 뭐 될 것 같아? 물. 그리고 근데 잘 봐. 물이 되려면은 O 하나당 H가 몇 개 필요해? 그러면 이게 2개 필요해. 그래서 남는 거. 탄산 나트륨이 남는 거. 아이 근데 이걸 말로 외우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를 말로 외우는 건 웃기는 거고 이거 제대로 하려면 반응식을 쓰면 되는 거죠. 탄산수 나트륨 화학식 NaHCO3 고체죠. 자 일단 요건 이렇게 하자. 탄산이죠? 무조건 CO2가 나와요. 여기 O 하나 남죠? 얘랑 만나서 물이 돼요. 자, 물이 되려면 H가 2개 필요하죠? 그럼 이렇게 개수가 2개야 돼. 그럼 남는 거 쓰면 되죠. 야, 이거 2개 중에 하나만 이거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CO3 E- 하나 남아있지. Na 2개에 CO3 하나 남아있으니까 Na2CO3가 생긴다. 근데 이게 원래 진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진짜는 뭐냐면 이 NaHCO3가 이거 양이온, 음이온 맞나요? 그럼 이제 화학 2를 다 배우면서 나중에 이렇게 할게요. 화학 2를 다 배워요. 3년기까지. 요 CO3- 이온의 특징이 자, 요 H는 전자쌍 밖의 역할을 해요. 산이야 염기야? 아니지. 요 H는 산. 근데 요 음이온 쪽은 전자쌍을 주겠죠. 염기. 그래서 우리 이 HCO3-가 양쪽성 물질. 산도 되고 염기도 되는 물질. 한마디로 요 HCO3-는 H 플러스 주계 산을 이렇게 되게 하죠. 요걸 산이라고 그러고 H 플러스 밖에 염기라고 해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양쪽성 물질. 그래서 이런 이 Na 플러스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럼 내가 들어봐. 탄산수소 나트륨을 집어넣고 가열을 하잖아요. 얘들아, 탄산수소 나트륨이 있으면 이거 한 개만 있는 거야?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야? 뭘로 치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지. 그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고개 들어봐. 앞으로 얘는 Na 플러스와 CO3 마이너스로 구분돼서 보여야지, 그치? 자, 이 물질을 가열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얘는 반응 안 하고 얘가 양쪽성 물질이기 때문에 산도 되고 염기도 된다니까 평상시에는 반응을 안 하지만 가열하면 활성화 상태에 도달하면서 반응을 하겠죠. 자, 그때 되게 쉬워요. 한 탄산수소 이온은 산 역할을 하고 한 탄산수소 이온은 염기 역할을 해요. 그럼 잡아봐야죠. 얘들아, 하나는 산 역할하고 하나는 염기 역할을 하면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CO3 E-로. 얘는 뭐로 바뀌어? H2 CO3. 아, 잘 들어봐. 이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들어? 요거를 딱 보는 순간 탄산수소 이온은 양쪽성 물질이다. H 플러스를 줄 수도 있고 H 플러스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를 가열을 하면 지네끼리 반응한다. 두 개. 이거 두 개가 지네끼리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때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염기야. 그러면 염기는 자 H 플러스를 준 놈은 뭐로 바뀌어? CO3 E-를 바뀌지. 그러면 이 CO3 E-는 Na 플러스 두 개랑 만나서 뭐가 될까? Na2 CO3. 아니 Na 플러스 두 개는 그대로 남아 있고. 아니 요 생각 좀 하라니까. 요 생각. 요거 두 개가 HCO3-와 HCO3-끼리 반응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던 H 플러스가 여기 가는 거야. 얘는 산이고 얘는 염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얘는 뭐로 바뀌어?
CO3 2-를 갖고 그럼 당연히 이거 음이온은 양이온과 결합할 거 아니야. 그래서 Na2CO3가 생긴다고. 자 그러면 남는 건 뭐야 이제 H2CO3가 생기지. 근데 이거 산염기 반응은 발열 반응이에요. 지금 가열했어. 온도가 높아지죠. 아니네 이것도 많이 했죠. 탄산이 원래 뭐가 어디 녹은 거야?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게 탄산이지. 근데 이산화탄소는 기체지. 그래서 알네?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어떨수록 물에 잘 녹아. 그럼 이거 지금 가열한 거야? 그럼 이게 CO2가 물에 녹아 있을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CO2 기체가 돼서 나올까? 그래서 얘가 물과 CO2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게 진짜 과정인 거야.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하면 자기네끼리 왜냐하면 탄산수소 이온이 양쪽성 물질이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산염기 반응을 한다. 한 탄산수소 이온은 산이 되고 한 탄산수소 이온은 염기가 되면서 하나는 CO3 2-가 되고 하나는 H2CO3가 된다. H2CO3는 CO2가 물에 용해된 건데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된다. 이게 아까 썼던 거예요. 탄산나트륨, 물,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거 반응식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그래도 최소한 CO2가 생긴다는 거 꼭 알아요. 탄산수와 나트륨을 가열하면 반드시 CO2가 발생한다. 이 CO2가 발생하는 거를 어디다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의 용도죠. 분해되면서 CO2 기체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CO2 기체가 발생하는 걸 이용해서 어디다 이용해요? 우리가 탄산수 나트륨을. 와, 베이킹 파우더로 쓰잖아. 빵 만들 때 빵 포플릿에 쓰는 거죠. 베이킹 소다라고도 하죠. 베이킹 소다. 달고나 할 때도 집어넣잖아. 달고나. 뭔가를 포플리고 싶을 때 쓰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몸에 별로 해롭지 않으니까. 자, 마지막 필기. 얘는 무슨 성도 되고 무슨 성도 된다? 산도 되고 염기도 된다. 무슨 성질? 얘는 산도 되고 염기도 돼요. 양쪽성 물질이야. 그런데 자 굳이 따지면 둘 다 되는데 염기의 세기가 조금 더 강해. 이 물질은 산도 되고 염기도 되는데 둘 다 돼요. 근데 염기 역할을 조금 더 잘해요. 그러면 결론이야. HCO3-는 물에 들어가면 둘 다 되긴 하지만 무슨 성이 그래도 조금 더 세. 그러면 HCO3- 수용액은 무슨 성이라고 해야 될까? 실제로는 야경기성. 우리 야경기성 수용액은 맛보면 무슨 맛이 나지? 쓴맛이 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탄산수 나트륨이 쓴맛이 나요. 약한 염기성.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탄산수 나트륨. 자, 이제 또 분해시키는 방법은 열분해죠. 오늘 분해까지만 딱 하고 이제 숙제 해오시면 돼요. 촉매에 의한 분해. 이것도 너무 유용한. 야, 이것도 너무 유용하다.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뭐 돼? 물과 산소로 바뀌죠. 화학식 과산화수소 다 알죠? H2O2. 물은 H2O, 산소는 O2니까 2분의 1. 산소 기체가 발생하죠. 또 까먹었나? 이거 왜 이름이 과산화라고? 요 산화수가 몇 가라서? 마이너스 1가기 때문에 과산화인 거야. 알았죠? 요거 플러스 1, 요거 마이너스 1이죠.
자, 요거는 플러스 1이고 요거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산화라고 하는 거죠. 이건 산화수소. 물이 산화수소고 A는 과산화수소. 자, 이 분해는 그냥은 잘 안 일어나. 이것도 활성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엄청 높아요. 여기까지 가야 이 반응이 일어나요. 가열은 되지만 가열하려면 끓는 점보다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얘는 가열하지 않고 이거를 낮춰줘서 반응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이걸 여러분 뭐라 그러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도와주는 물질. 촉매. 효소도 되고, 효소. 촉매 중에 아주 유명한 촉매가 있어요. 자, 쓰세요. 무기촉매. 이게 MnO2. 이산화망가니즈. 검은색 액체거든요. 그래서 이산화망가니즈를 넣어주면 이 분해가 잘 일어나요. 자, 유기촉매가 있어요. 유기물 촉매. 단백질로 된 촉매. 이게 바로 효소예요. 그러면 자, 우리 몸에 존재하는 효소 중에서 바로 과산화수소를 분해시켜주는 촉매 이름이 뭐냐? 이거 외워두면 참 좋아. 카탈레이즈. 카탈레이즈라는 효소가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키는 거야. 이 카탈레이즈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혈액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피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카탈레이즈 효소. 이거 기체죠. 이건 액체죠. 요것도 액체거든요. 근데 산소는 기체죠. 그 얘들아, 겉으로 보이는 특징.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겉으로 어떤 특징 보여? 기시 생기지? 기포가 발생합니다. 기포가 발생. 이 기포는 산소 기체겠죠. 탄산수 나트륨을 가열해도 기포가 생겨. 그 기포 이름은 뭐야? 이산화탄소.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키면 기포가 발생해. 그 기포는 산소 기포. 야, 얘들아, 그래서 이 반응, 이 산소를 이용해서 얘 용도가 뭐지? 그래서 이 산소를 이용해서 이 과산화수소를 이때 여기다 써요. 야, 산소는 다른 물질을 뭘 잘 시켜? 산화를 잘 시키잖아. 세균이나 세균 같은 걸 산화시키고 바로 소독, 살균할 때 소독약으로 쓰는 거죠. 소독, 살균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 상처에 과산화수소를 부어요. 그러면 소독이 되는 거야. 그럼 곰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도 실험이 참 달라져. 자, 과산화수소를요, 맨 피부에 부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반응이 안 일어나요. 왜 그래?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반응은 무슨 에너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활성 에너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난 곳에 과산화수소를 부으면 거품이 확 납니다. 진짜. 왜 그럴까? 상처 속에는 혈액이 있지, 피 속에 뭐가 들어있어? 카탈레이즈라는 효소가 들어있다. 그 효소가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도와주는 거죠. 활성 에너지를 낮춰줘. 자, 요거 한 김에 여기까지. 요 그림 한번 그려봐. 요 그려놔야지. 자, 여기가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엔탈피라고 했는데. 자, 여기가 H2O2 액체. 자, 여기가 H2O 액체와 2분의 1 O2 기체. 이거 발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반응이 절대 그냥 일어나진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엄청 크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반응이 잘 안 일어납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낮춰줄 수도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낮춰줄 수 있어요. 자, 어느 게 활성화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낮춘 거예요? 맨 밑에 게, 그지? 요게 MnO2잖아. 요게 MnO2잖아. 요게 카탈레이즈. 누가 훨씬 더 좋은 종류야? 카탈레이즈.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난 부위에 과산화수소를 보면 카탈레이즈가 활성화 에너지를 엄청나게 낮춰주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분해 반응 중에 또 너무 유명한 반응이에요. 촉매 분해. 자, 지금 분해 2개 배웠어. 열로 분해할 수도 있고. 그럼 선생님, 얘는 왜 열로 분해 안 하나요? 열 분해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온도를 너무 많이 높여요. 그래서 이거는 분해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이게 기체로 바뀌어버려. 분해되기 전에 과산화수소 기체로 변해버린다고. 가열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촉매에서. 자, 이제 마지막 분해 중에 중학교에 나오는 너무 유명한 분해 반응 3개야. 이 셋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야, 니네 또 분해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 물의 전기 분해, 그지? 이거는 바로 쓰자. 자, 물을 전기 분해시켜. 뭐하고 뭐 나와? 수소 기체랑 산소. 이거 바로 쓸게. 이거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자, 이제 꼭 알아야죠. 이게 전기 분해는 전기 걸어주는 거지. 수소가 무슨 흙에서 나와? 수소가 마이너스 흙에서 나오죠. 산소가 플러스 흙에서 나오죠. 자, 이 결과를 외우는 거는 쉬워요. 열이 냄새 들어보세요. 이 결과를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도 무방해요. 자, 물은 공유결합이긴 하지만 이거 굳이 산화수로 따지면 수소가 플러스야, 산소가 플러스야? 수소가 플러스고 산소가 마이너스지. 그러면 이거 항상 정기적인 성질이 플러스는 무슨 극으로 끌려? 마이너스 극으로 끌니까 마이너스에 수소가 나온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런데 이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 결과만 해서는 안 돼. 자, 쓸 공간이 없어. 아무 데나 쓰면 돼. 책에다 오른쪽에서도 좋고 왼쪽에서도 좋아. 편한 대로 쓰세요. 자, 물의 전기 분해의 전체 반응식이지 이거는. 자, 물의 전기 분해의 반쪽 반응식이라는 반응식이 있어요. 반쪽 반응식은 뭐냐? 산화와 환원을 따로따로 써주는, 한마디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일어나는 반응식을 따로따로 써주는 거예요. 자, 잘 들어야 돼.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식은 뭐냐?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O2-가 전자를 얻어서 산소가 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야, 물은 이온이야? 공유결합이야? 이게 어떻게 이온이냐? 이온은 아니지. 자, 앞으로 물은 비전해지기 때문에 플러스이건 마이너스이건 반응물은 물인 거야. 물인 거야. 이제부터 안 까먹는 방법이야. 잘 들어. 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외우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물이 플러스극과 접촉했어. 화학 반응은 전자가 이동하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물이 플러스극에 닿으면 물 입장에서 보면 플러스극한테 전자를 뺏길까요? 플러스극으로부터 전자를 받을까요? 아니네, 이 플러스극이라는 극은 전자를 당기는 극이잖아. 물이 플러스극에 전자를 뺏기겠죠. 그러니까 산화야, 환원이야, 반응은. 물이 산화되는 거죠. 산화전극이라고 그러는 거야. 바로 전기분해에서 플러스극은 산화가 일어나는 극인 거야. 전자를 외우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하는 거지. 물질이 플러스극에서 전기분해되면 전자를 뺏기게 돼 있는 거죠. 전자를 뺏기는 게 산화잖아요. 산화전극. 자, 이제 결과 되게 쉬워요. 자, 물이 플러스극에 전자를 뺏겼어. 야, 우리 항상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고 나면 무슨 전기를 떼야 돼? 플러스를 떼야지. 그럼 물이 양이온으로 바뀔 거 아니야.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물과 관련된 양이온이 뭘 거거든? H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물이 전자를 뺏기니까 양이온으로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H 플러스 이온으로 바뀌는 거야. 자, 여기 물 하나에 H가 몇 개 있어? 그러니까 이거 2개까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전화균형이니까 양이온 2개가 생기려면 전자 몇 개 뺏겨야 되는 거야? 2개 뺏겨야 돼.
오케이? 이 전자를 얘가 가져가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썼어. 아, 요게 전자를 뺏긴다는 말이라고. 이제 남는 건 질량 보정만 하면 돼. 근데 뭐 남아? 5 남아. 이거 전기 떼야 돼, 안 떼야 돼? 안 떼야죠. 이미 전화기장 맞았으니까. 근데 5는 5로 존재해, 5 트로 존재. 5 트로 존재. 개수 맞춰. 2분의 1이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이거를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반응식을 추론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전기분해 반응식은 뭐냐? 자, 일단 생각.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산화가 일어날까, 환원이 일어날까? 환원. 왜? 이 마이너스 극이 전자를 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물질이 되는 전자를 얻죠? 환원이 일어날 거야. 자, 이제 반응식을 쓰는 거야. 자, 똑같이 물이야. 자, 이제 물이 마이너스 극과 접촉했어. 전자를 뺏겨 얻어. 그러니까 전자를 더해야지. 오케이? 자, 답은 쉬워.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으면 무슨 이온이 돼요? 음이온이 돼. 야, 니네 물과 관련된 음이온이 뭐야? OH-죠. 수상한 이온이지. 이제 남는 거 쓰면 돼요. 요 마이너스 딱 맞잖아? 남는 게 뭐야? H2죠. 이것도 원래 2분의 1이지. 자, 여기서 마지막. 항상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이 반쪽 반응식에서 요 전자,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는 반드시 같아야 돼. 여기 지금 전자가 몇 몰이야? 2몰이지? 그러면 반드시 내가 앞으로 잘 들어. 이거 아직 고등학교에서 똑같아. 산화하는 반응에서 요 전자의 개수는 반드시 같게 만들죠. 그럼 여기가 2니까 여기 얼마 곱해야 돼? 2 곱하면 돼. 2 곱하면 돼. 이게 답이야. 이거 따로따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죠? 결론이네.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 나와 그래? 산소가 나오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나오는데 몇 대 몇으로 나와? 2대 1로 나오는 거야. 요거를 혼자 힘으로 쓸 수 있기를 나는 원하는 거야. 요 반응식을 따로 쓸 수 있도록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기억을 하라. 그렇죠? 여기서 분해까지 했고요. 자, 이제 숙제는 쭉 다 풀어오시면 돼요. 8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8페이지까지. 알았죠? 8페이지까지 숙제.